지금부터 글로벌 인재 포럼 2021 교육 분야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빅데이터 세상 그리고 교육 거버넌스입니다. 과거의 정보는 주로 기록이나 문제 해결 용도로 활용되었지만 이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는 과거와 달리 미래 예측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빅데이터를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특히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학생별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예측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주는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이번 세션은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 지역사회, 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빅데이터 시대의 교육 거버넌스를 어떤 방향으로 구축해야 할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엘리자 모하메두 OECD 인적역량센터 센터장님, 가타야마 히로미치 유네스코 교육 분야 전문위원, 김용학 타파크로스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좌장은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설명 드리신 대로 아마 이제 세 분의 그 발표자가 있으시고요. 한 발표자들마다 20분씩 이렇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 OECD 인적역량센터장이신 엘리사 모하메드 박사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번 글로벌 인재 포럼의 중요한 세션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OECD의 인적역량센터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또 방문했던 것이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 OECD 인적역량센터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국가로 하여금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접근법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을 하여서 최적의 역량 정책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빅데이터 분석이 요즘 화랑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전통적인 데이터 소스의 보완책으로 활용하고 있고 빅데이터가 갈수록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노동시장과 교육과 훈련 정책 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빅데이터가 어떠한 잠재력을 노동시장 그리고 교육, 훈련, 교육 부문에서 어떤 잠재력을 갖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변혁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랫동안 진행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파괴적이거나 아니면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가 있는데요. 기후변화, 디지털화, 이러한 변화는 대변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또한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동시에 디지털화 가속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서 노동시장과 스킬 부문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또 꾀하여지고 있습니다. 녹색 전환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의 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사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디지털화는 수요 작업이 많이 줄어들도록 했고 또한 첨단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입니다. 헬스케어나 개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역량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정 직종이 줄어들고 또한 한편으로는 헬스케어 관계자 이러한 직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스킬 역량이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더 빠르게, 더 상세하게 스킬과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여서 이러한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메가 트렌드로 인한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 겪고 있는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 대응해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노동시간 데이터에 대한 확보가 가능해져서 정책 입안자들이 더 적절하게 어떠한 스킬 수급 상황이 있는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의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상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분석을 하는데 과거에는 조사를 기반으로 한다든지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스킬 전망 2021년 보고서를 최근에 우리가 발간했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코로나가 어떻게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몇몇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가 어떻게 적용되었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빅데이터가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채용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여서 노동시장의 변동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어떠한 수요 변화가 있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라인상의 채용 공고가 이 기간 동안, 즉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즉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직전과 비교해 봤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같은 경우 온라인 채용 공고가 초기에는 약 60%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크로아시아, 덴마크, 그리고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 이들 국가에서는 가장 많은 온라인 신규 채용 공고 하락을 겪은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가장 하락이 있었고 미국이나 또 다른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신규 채용 공고 하락세가 더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말의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도 신규 채용 공고 수가 적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또한 어떠한 교육적인 요건들이 이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들이 교육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일을 찾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등 이하 필요한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고등 교육 이상의 자격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디벨로퍼, 금융 분석가 이런 직종들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물론 모든 부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지금 온라인 채용 공고 분석 결과를 보면은 저임금의 저숙련 일자리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 초기 단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신규 채용 공고 중에서 중등 교육 수준 이하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는 그 폭이 고등교육 이상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시작하고 난 이후에 2020년 3, 4월에는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등교육 수준 이상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스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트랜스버설, 횡단적 스킬, 즉 범교과적인 스킬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 특정 지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스킬들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러한 횡단적 스킬들이 다시 한번 이제 영국에서의 온라인 채용 공고 정보를 2019년
기준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횡단적 스킬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상위 30개의 스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킬, 컴퓨터 사용 능력 등 디지털 스킬,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 부문에 있어서 요구가 높은 그런 횡단적 스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은 평생 교육에 대한 2021 스킬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회사인 버닝글라스 테크놀로지사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 4만 개의 온라인 소스에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그 채용 공고에서 구인 공고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포착하여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약 1억 개 이상의 온라인 구인 공고를 활용하고 있고 14,000개의 스킬과 700여 개의 직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리고 EU 국가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구축되는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데이터, 시장에서의 데이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용한 기능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가용한 데이터가 크고 또 속도도 훨씬 더 빠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하는 속도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양성도 넓습니다. 즉 다양한 데이터 유형과 소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버닝글라스 테크놀로지 데이터는 사실 물론 노동시장을 위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별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냈을 때에 이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빅데이터의 생성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소스, 버닝글라스 테크놀로지사가 활용하는 그러한 소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온라인 구인 공고들입니다. 그래서 구인 공고의 원래 목적은 채용인데요. 하지만 1차적인 또 2차적인 역할들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문별, 직종별 또는 스킬과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에는 더 많은 잠재력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온라인 구인 공고와 구직 공고, 구직 정보까지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구직자들의 스킬들이 가용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킬 공급과 관련된 시장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에 맞추어서 스킬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웹 기반 정보를 활용하여서 수급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사실 과거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서베이나 아니면 행정 데이터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강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스킬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좀 더 단순한 질문들, 단순한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스킬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샘플 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큰 샘플링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비용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구축하고 난 이후에는 아주 정확하게 정밀한 예측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온라인 구인 공보 그리고 이력서를 통해서 추출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킬 수급 패턴이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어떤 스킬 수요가 특정 직종 부문별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새로 부상하고 있는 스킬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새로운 과제,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스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로컬 차원에서 충분히 한 관측값을 얻게 되면은 어떤 스킬들이 가용한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 요건에 대한 확산도 더욱더 용이해집니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스킬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지 매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구인 공고를 통해서 어떠한 동의어들, 핵심 용어들이 지금 고용주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고 어떠한 스킬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지 알 수 있고 또한 이직에 관한 정보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직업, 근로 조건들이 직종 간의 유사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빅데이터는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스킬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들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직종 부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평가와 예측 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종에서 어떤 부족이 있을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구인 공고와 함께 전통적인 데이터 소스를 같이 활용하여서 어떤 직종이 부족한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커리어와 관련된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온라인 채용 공고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자체적인 모바일 앱, 직업 전망 모바일 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직업 기술 교육 훈련 정책을 만드는 데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말라위에서 OECD가 바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용 공고에서 나오는 그 직종들을 분석하여서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의 구인 공고들은 스킬과 그리고 직업별 요건을 파악하는 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에 더하여서 노동시장 스킬의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구인 공고에서 나온 정보는 실제 모든 부문의 어떤 구인난을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숙련 직종에만 국한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채용 공고들을 보면은 최근 조사를 보면은 80에서 90%의 공고가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들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구인 공고에서 요구되는 스킬들은 사실 전통적인 소스와 비교해 봤을 때 완전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직무 개요에 요구되는 모든 스킬들이 다 나열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스킬들이 사실 간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채용 담당자가 이 스킬들을 그 직무에 필요한 스킬들을 항상 다 리스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라인 잡 포털에 대한 사용 패턴들이 국가별로 다 다릅니다. 디지털 격차의 상태를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고용 구조가 있는지 국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소스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보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또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프라이버시와 윤리적인 그런 고려사항 기준들을 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기업들, 민간 부문의 기업들은 이 정보 상세하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이 그동안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노동시장 분석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 스킬 수요 측과 관련해서는 채용 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데이터를 얻고 있지만 스킬 간극, 즉 수급 간의 격차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개별 직무나 직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채용 공고에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노동시장의 정보와 또 빅 데이터를 함께 결합함으로써 활용하게 되면은 미래의 교육 훈련, 직업 교육 훈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고려 사항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전통적인 정보 소스의 보완책이 될 수 있고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세한 정보까지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실제로 어떤 수요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는 스킬 정책 수립에 있어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또 기업 입장에서 직원 입장에서 여러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토론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OECD 센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r. Mohamed,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s. 다음은 우리 히로미치 그 유네스코에 계신 전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Yes, you are there? Yes. 네, 접속하셨나요? 그러면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코가 조금 들리긴 하는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타야마 히로미치이고요. 유네스코 본부 파리에 있죠.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직업 교육 훈련 정책과 전략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교육 훈련 티벳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OECD에서 발표한 것과 중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저희 쪽 입장을 강조를 하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OECD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티벳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에 달하는 전략으로서 세 가지 분야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고용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또 평등과 양성평등을 증진시키는 것, 또 녹색 경제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또 점차적으로 마이크로 크리덴셜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직업 훈련 시스템 안에서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팬데믹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빠르게 재훈련을 받아야 했었죠. 장시간을 직업교육을 받는데 할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기 트레이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기 트레이닝을 트레이닝 시스템 안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전통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더 널리 활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네스코 티벳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가 결과들을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두 개의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디지털화이고요. 또 하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노력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WEF로부터 받은 것인데 세계 경제 포럼이죠. 그런데 특정 종목이나 또는 직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가요. 그런 데이터 엔트리 클러크, 이 행정직 직원들,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행정직 직원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안들을 우리가 우리의 전략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요. 전통적인 데이터만으로는 가장 최근의 동향들을 반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빅데이터의 잠재력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표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을 위한 숙련 기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직업 교육 훈련을 보면은요. 아마 각 국가마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 또는 노동부 그리고 다른 부처들이 제공하는 직업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단기적인 트레이닝과 장기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가져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직업 교육 훈련과 같은 데이터를 하나로 저희가 통합을 시키는 것이 어렵죠. 저희는 최대한 설문조사와 그리고 또 행정 데이터 그리고 또 정성적인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고도 도입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노동시장 데이터와 아울러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희는 유럽위원회, 유로피언 커미션, ILO, OECD 등과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해 당사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지침입니다. OECD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국가에서는 점차적으로 기업들 그리고 또 구직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일자리를 찾고 고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고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함으로써 숙련기술 개발 정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OECD는 주로 부유한 OECD 회원 국가들 그리고 또 유럽 국가들이 주요 파트너들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국가 또는 중간소득 국가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역량은 때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활동을 이런 국가들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서 미얀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분석은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또 정부권의 변화가 있기 전에 교체되기 전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8년의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가져올 수 있었던 기본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상당수의 인구가 농업 부분에 전통적인 농업 부분이죠. 그래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민간 부문 또는 화이트 칼라 부문에서 도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작은 비중입니다만 숫자로 보면은 170만 개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숫자가 결코 적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노동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집계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이나 산림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매와 소매업에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섹터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을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투자 당국과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당국 쪽에서 향후에 어떠한 스킬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그들의 투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우리에게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인프라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새로운 숙련 기술과 그리고 노동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미얀마에서 jobsnet.com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세워졌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만든 것이고요. 데이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도심 지역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구인란을 이 플랫폼에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정제를 한 후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얀마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제된 미얀마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약 2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고용주들이 올린 이 jobnet.com을 통해서 올린 구인 공고를 보고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jobcred라는 파트너와 함께 저희가 직무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jobcred가 갖고 있는 직무 분류 체계가 있는데요. 그리고 UN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분류 체계인데 이를 미얀마의 구인 공고들을 보고 어떠한 직무에 대한 구인 수요가 많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노동 시장에서 어떠한 수요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과인데요. 지금 현재 상위 20개의 미얀마에서 수요가 많은 직무들입니다. 상급 회계사도 있고요. 회계사 그리고 또 세일즈 임원과 마케팅 임원 등등이 미얀마의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직무 이외에도 어떠한 숙련 기술, 스킬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잡크렛, 저희 파트너이죠. 잡크렛에서는 미얀마를 위한 분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핑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숙련 기술, 스킬이 필요한지를 미얀마 맥락에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일즈 임원이라고 하면은 필요로 하는 스킬이 상위 10개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세일즈 스킬이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파악하는 것, 고객 서비스, 고객 관계 관리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실제적인 기업들, 특히 민간 부분의 수요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긁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배우게 된 것인데요. 이 노동 인구에 대한 조사를 특히나 저소득 국가에서 진행을 할 때 보면은 속도가 좀 더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와 같은 노동 시장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인구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최신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또 부족한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최신의 동향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직업 교육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소스의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서로 경쟁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화이트 칼라 도심 지역의 일자리, 뭐 양공이나 만달리 지역에 관련된 데이터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정제를 위한 새로운 기술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통계 자료들이 있고 통계학자들과 그리고 또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만 빅데이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류 체계와 관련을 해서는요. 저희가 싱가포르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이 기업에서 분류체계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분류체계와 관련을 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노동시장 정보와 함께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시장의 정보를 갖고 어떤 특정 시장의 정보를 대체할 수는 없고 물론 도움을 받고 참고자료를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조금 더 정성적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접근법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설문조사 등을 활용을 해야 할 것이고요. 특히나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정성적인 데이터를 더 많이 저희가 수집을 하고 또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향후에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티백과 관련돼서 2022년에서 2029년까지의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과 같은 동향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노동시장도 포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노동시장을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보면은요, 과반수 이상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을 하고 또 훈련을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 저희가 개인들을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들의 스킬
개발이 경제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위한 스킬 개발도 중요하고 또한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민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도 소수 집단들을 포용해서 저희가 직업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TVET 이 직업 교육 훈련과 그리고 고용 기회에 대한 접근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 우리는 데이터와 그리고 모니터링에도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노동시장 정보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빅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을 할 것입니다. 최대한 여러 플랫폼을 활용을 할 것이고요. 저소득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유네스코에서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티벳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육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민간 부문들과 협력을 하여서 회원 국가들에게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과 저희가 협력을 해서 디지털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민간 부문과의 협력 관계를 더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곧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관련 주제를 12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최를 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에 개최됩니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히로미츠 선생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로 김영학 대표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 성대한 행사의 마지막 발표 시간을 맡게 돼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에 두 연사님의 말씀과 이어서 가능한 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타파크로스라고 하는 소셜 리스닝 기업을 지금 만 1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지난 10수년간 동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 인류 자체가 그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속도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개념으로만 존재했었던 시절 이후에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시간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었고, 그 이후에 세상의 변화를 견인하고 추동케 한 것은 ICT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ICT 기술은 우리가 좀 더 나은 편익을 즐기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그 반대로는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원리와는 많이 다른 형태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뷰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을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워낙에 세상이 바뀌는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어디까지 어떻게 바꿀런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범위로 바뀌고 있고, 어떻게 어디까지 바뀔런지와 그 개념적 정의도 애매모호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 순간 가정을 위해서든 기업을 위해서든 국가를 위해서든 의사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전과는 다른 불확실성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객관적이고 실제하는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뀐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 노멀 웨이에 지난 2년간 또 한 번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팬데믹이죠. 포스트 코로나를 예견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 또 그와 발맞춰서 위드 코로나에 들어가고 있고, 위드 코로나로 벌어지는 일들이 또 어디까지 갈런지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은 영위되어야 하고 기업도 존속되어야 되는데, 보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빅데이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데이터를 얻는 소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이라든지 국가나 기관이 이미 갖고 있는 인구 통작적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디지털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디텍팅되는 여러 가지 정형 정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휴대폰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어딘가에 늘 접속하고 그 안에 우리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있는데요. 웹페이지의 접속 기록이나 아니면은 머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컨텐츠를 소비하고 남는 구매 행동 기록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비정형 텍스트 타입의 정보들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많이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빅데이터 중에서 이런 비정형, 즉 글과 이미지, 그림 같은 형태의 비정형 정보가 한 97% 정도 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그 비중과 속도 또 크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급증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형 텍스트 정보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비자가 생각하거나 인식하거나 경험한 부분에 대한 심상을 적는 정성적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기업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서비스를 하는데 여러 가지 효과적인 대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특히 소셜 빅데이터 위주로 분석되어지고 활용되어지고 있는 국내의 사례를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그 정책들을 실행하는 연구기관이나 실행기관들, 주요 광역지자체 등에서는 이미 소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인화 기관에 대한 소비자, 국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올해 내년까지 이어질 정책 시즌인데요. 이런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 같은 것들을 늘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따릉이라고 하는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 3기 4기 신도시 같은 것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그 이전에 1기 2기 신도시에 대한 장소성이나 정주성이나 혹은 그 안에 교육 인프라들이라든지 아니면 쇼핑 이용 시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 같은 것들을 살펴봐서 새로운 정책에 반영을 한다든지,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고령 친화 산업이라든지 케어 산업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 같은 것들을 살펴본다든지, 또 교육과 관련해서는 특히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육아라든지 보육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 또 최근 젠더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사회 부문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ESC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요소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그 정도를 살펴보고 트래킹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들이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산업 영역에서는 이 부분이 훨씬 더 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미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모든 기업들이 발전되어 있어서 기술적인 차별화 가지고는 소비자를 감동시키기 어렵지요. 혁신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새로운 신제품의 출시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 거주 20대 여성이냐 지방 거주 40대 남성이냐 이런 기존의 고객 세그먼트 방법 가지고는 효율적인 고객 세분화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명 개인 취향 시대라고 하는 최근의 트렌드에 발맞춰서 소비자들의 기호나 취향 기반으로 제품을 고안하거나 그렇게 기획되어 있는 제품들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소비자를 설득할 것인지, 어떤 채널에 마케팅과 광고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라든지 어떤 서비스가 우리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 회사와 경쟁사가 어떻게 다른지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식을 살펴보고 브랜드를 인덱스화해서 그 정도의 추이에 맞는 전략을 개발을 하거나,
또 다른 소비자들한테 아주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상의 소비자들의 VOC를 실시간 체크업을 해서 특히 그 안에 담겨 있는 부정적인 여론들, 그런 부정적인 여론의 톤 앤 매너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도 하죠. 또 제품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워낙에 다양한 프로모션이라든지 캠페인 같은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의 다른 기업의 캠페인까지 살펴봐서 그 영향의 정도를 측정하고 우리 회사는 그에 발맞춰서 어떤 전략을 살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몇몇이 그런 예시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 가지고 소비자들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어떤 품목을 구매했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구매했는가, 구매 품목과 구매 요인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세분화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그 원재료는 어떤 것들을 쓰는 것이 좋을런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예전보다는 훨씬 마이크로 타겟팅해서 그 기호와 취향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전달되기까지 어떤 채널과 메시지를 살피는 것이 좋을런지 이런 영향들도 고민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또 마케터라면 늘상 고민하는 것이 1년 내내 시저널한 마케팅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벌써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아마 11월 초쯤 되면 대부분의 마케터들은 내년 구정 선물 세트들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교육 분야라면은 교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특화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즈널한 마케팅 이슈들을 전년, 전전년 이렇게 최근 2, 3년 동안의 트렌드를 살펴서 품목의 특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장표의 오른쪽 측면을 보시면 인테리어 스타일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리빙 카테고리에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서재방을 꾸미는 부모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외출은 삼가해지고 꺼려지고 집안에서 어떤 여가 활동과 나만의 편리한 나만의 가치관을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주거 공간들을 꾸민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컬러나 마감재나 아니면 어떤 소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 이런 소비자의 마음을 살펴서 표출된 니즈와 숨겨진 잠재 니즈 같은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 고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안에 보면은 기대했던 것만큼 통신 품질이 좋다, 속도가 좋다, 혹은 그렇지 않다. 또 통신사가 같이 판매하고 있는 통신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영역들도 살펴본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늘 하루에도 평균적으로 3.5잔씩 마신다는 커피 같은 경우도 보면 주요 프랜차이즈들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뚜렷하죠. 어떤 곳에서는 자신이 음료를 조합해서 먹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웹 서비스라든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서 선주문과 딜리버리 같은 것들이 편리함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타겟팅된 MZ세대에서 소구력이 높은 모델을 써서 매출 역전을 일으킨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산업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교육 거버넌스에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모든 걸 다 분석하지 못했지만 제가 주어진 기간 내에 소셜 빅데이터 해상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교육 거버넌스와 관련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20년, 2021년 약 3개년 동안 교육 거버넌스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담론은 크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크게 온라인 뉴스와 소셜 미디어를 나눠서 살펴보니까 역시 온라인 뉴스 쪽의 담론이 약 67%로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 거버넌스라는 잘 정제된 키워드만으로 분석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교육 거버넌스의 여러 가지 담론의 유형별로 살펴본다면 소셜 미디어에도 굉장히 큰 얘기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연관어 분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교육 거버넌스는 어떤 얘기들과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를 워드 크라우드 형태로 살펴봤습니다. 글자의 컬러는 의미가 없지만 글자의 크기는 관련성이 높은 형태로 정렬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을 보시면 교육 주체인 교육청이라든지 교육 정책 혹은 교육 서비스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그리고 구성요 중에 하나인 예산, 교육위원회, 또 직업교육, 돌봄, 공동체 이런 키워드들이 높게 자리 잡고 있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조금 더 뚜렷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지역사회, 마을이라는 키워드가 상위 연관어로 자리 잡고 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는 키워드가 높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 채널 모두 다 높은 순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역시 공동체 혹은 마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이해 구성원들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책 방향의 기조는 굉장히 잘 정책 서비스의 대상자인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특히 정책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연관어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온라인 뉴스 매체 쪽에서는 협력이라든지 교육, 복지, 인프라, 생태계, 즉 정책 주도적인 키워드가 높게 자리 잡고 있고요. 소셜 미디어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느낄 수 있는 많이 밀접한 방과 후 혹은 시험, 학업, 교과서 같은 키워드가 높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을 조금 딥다이브해서 각각의 영역들을 살펴볼 수 있으면 교육 거버넌스가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와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들을 워드 크라우드 형태로 보니까 가치지향적인 키워드들은 창의와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높게 나오고요. 그 외에 외부에 정렬된 키워드들을 보니까 정보사회, 플랫폼, 친환경, 그리고 인재 혹은 글로벌 이런 키워드들과 같이 연관되어서 나오는 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니까요. 교육 서비스와 관련되어서 뉴스에서는 돌봄이나 학교 교육, 평생 교육 이렇게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교육 과정과 특화되어 있는 키워드가 높게 나오는데, 소셜 미디어에서는 조금 맥락이 다르죠. 입시라든지 고등교육 혹은 공교육, 직업교육 이런 키워드가 높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부모님들 혹은 지역사회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보다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혹은 잘 진학한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진입할 수 있는 희망들이 이런 교육과정에도 맞추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을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특징적으로 조금 차별적인 내용이 나오는 4개의 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라든지 혹은 자격증 그리고 대안학교 같은 키워드도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 중등교육기관보다는 고등교육기관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대학이라든지 대학원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를 보면서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영재학교라든지 미술이라든지 특수학교와 같은 일반적으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키워드들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의 교육 과정에 특성화되어 있는 특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잘 표현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국제학교가 몰려 있는 특징들이 소셜 빅데이터 상에도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소셜 빅데이터를 잘 살펴보게 되면 생애 주기별로 맞춰질 수 있는 교과 과정의 설계라든지 또
지역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재취업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기업 내에서 평생 교육으로 갈 수 있는 특화된 과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들을 아주 쉽게 잘 뽑아낼 수 있고요. 그에 맞춰서 특성화되어 있는 전략을 잘 세우게 되면 교육 거버넌스라고 하는 우리 애당초의 목적에 맞춘 구성원들의 모든 참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 질문을 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학 대표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제 세 분의 발표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시간은 한 4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요. 플로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보면 다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회 분석 또 이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계속 그 데이터 경제 이런 쪽에서도 화두인데 사실은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계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이제 머신러닝이고 그 머신러닝을 가속화하는 게 딥러닝인데 아마 그런 그 메소드로지를 다 활용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모하메드 박사님 같은 경우도 기존 서베이보다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잡 포스팅 또 레이버 마켓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쭉 언급해 주셨고요. 미스터 히로미치 같은 경우는 훈련 정책 티베트 그러니까 테크니컬 앤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 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빅데이터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그리고 레이버 마켓하고 또 사례로 미얀마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셨고요. 김용학 대표님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셜 데이터 사용의 예를 통해서 컨슈머 애널리시스, 트렌드 애널리시스, 마켓 밸류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셨고 이제 마지막에 그 교육 거버넌스 인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여러 그 키워드를 뽑아내셨어요. 협력, 융합, 창의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도 여러 질문을 많이 주셨고요. 제가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 사항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전체 발표자들한테 주신 건데요. OECD와 유네스코가 정의하는 스킬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혹시 두 국제기구 OECD하고 유네스코가 바라보는 역량 개념 간 차이가 있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상호 교집합을 넓히기 위한 주기적인 소통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우리 모하메드 박사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You go first to answer. Yes.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OECD에서는 유네스코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연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실무 그룹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킬의 정의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또 분류체계, 미래 분석 모든 이런 작업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 함께 결국 여러 실무 그룹에서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an you hear me? Yes. Okay, go ahead. Yes.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OECD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구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같은 정의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OECD는 OECD 회원국을 상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아프리카 등의 저소득 국가들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ILO와 세계은행과 협력을 해서 새로운 티벳과 관련된 분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소득 국가 그리고 중간소득 국가들을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신데요. 네, 4년 전 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불과 4년 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점에서 인구 구조 통계 외에 대한민국이 어떤 데이터를 누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세 분한테 이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하미드 박사님. You're so busy. Thank you.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스킬 전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평생 교육에 특히 신경을 쓰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업스킬링 그리고 리스킬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응력을 키우고 회복 탄력을 키우고 이런 스킬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러한 스킬들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중요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 고령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히로미치도 답변해 주십시오. Y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이 고령 사회는 저희 새로운 전략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또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디지털화를 고령 인구에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들의 스킬에 있어서도 디지털 스킬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들이 현재 사회에서 계속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스킬을 이들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트레이닝을 개발할지 저희도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고령 인구를 위해서 필요한 스킬들을 사회 보호라는 컨텍스트 그리고 연금 시스템 하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연금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 인구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오래 일을 해야 하죠. 이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어떠한 트레이닝과 역량 개발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새로운 전략 하에서 다룰 것입니다. 대표님 답변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 고령화 문제가 사실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숙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보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이 초고령화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유례없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고령자다라고 하면 75세 이상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초고령층에 필요한 케어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의 산업적 인프라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죠. 의식주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측면 하나는 최근에 베이비부모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고령층에 편입되어 있는 베이비부모 1세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분들은 경제력도 높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되어 있으며 아직도 삶을 주도적으로 영위할 만한 역량들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조사를 해봤는데 3년 전에 우리가 시니어, 실버 이런 계층으로 분석을 하면은 첫 번째 키워드가 건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은 1위 키워드가 아니고요. 놀랍게도 외모라는 키워드가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인구 통계학적인 기존의 정보만으로는 이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소셜 빅데이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큰 범위는 아닙니다만 이분들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 여행 가기 위해서 이탈리아 학원을 다니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계시고요. 그리고 공유 오피스 같은 데 회의실을 빌려서 본인들이 명사를 직접 초청해서 원하는 컨텐츠의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된 세대에 대한 니즈를 잘 읽어내서 대응하는 것이 산업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플로어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직업을 위해 필요한 개인의 스킬
자질, 역량이 하드 스킬도 있지만 소프트 스킬도 있는데 빅데이터로는 소프트 스킬을 데이터화 시키기 위해 파악하기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소프트 스킬도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할까요? 하고 우리 모하메드 박사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네,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과제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사람들이 특정 업무, 특정 활동으로서 그 직무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킬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소통 능력,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활동에서 어떠한 소통 능력 발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과정, 작업이기는 하지요. 또 뭐 창의성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어떤 동의어들이 있는지 이 창의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서술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뭐 팀워크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개념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분류체계 동의어 이런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개발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만 실제로 이 문제가 우리가 직면한 큰 과제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만이 유일한 분석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소스, 다른 조사, 뭐 설문조사, 전통적인 방법에서 나오는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는 알고리즘 분석만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스터 히로미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So, yes, I think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요. 일단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내는데요. 어떠한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이 필요한지 공고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네스코는 민간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등과 협력을 해왔습니다. 무료 트레이닝을 회원 국가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소프트 스킬 관련된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그리고 팀워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떠한 트레이닝을 공급을 할 수 있는가는 민간 부문의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미스터 히로미치에게 가는 건데요. 질문은 질문 이렇습니다. 유네스코 회원국은 국가 간 통계 누적, 관리 역량 편차가 클 텐데 빅데이터를 통해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할 때 누실 데이터가 많은 국가의 데이터는 비교 분석 시에 어떻게 관리하고 해석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스터 히로미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통계 자료 관련된 기관이 몬트리올 캐나다에 있는데요. 각 국가 간 교육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스킬과 교육과 관련된 통계 자료에 있어서는 충분한 물론 교육과 관련된 데이터는 충분합니다. 스킬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국가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하고요. 또 회원 국가들에게 재연을 할 때 물론 저희가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하고요. 또 관계 부처들과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 간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기존의 데이터가 있었고 대부분은 정성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받았는데요. 충분치 않다라고 한다면 포커스 그룹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최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국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세 분께 동시에 나가는 질문입니다. 빅데이터 해석은 사람이 직접 하나요? 만약 AI 기술 등을 통해 인간 개입 없이 해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윤리적, 사회적 가치들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모하메드 박사님 질문하시죠. 빅데이터, 우리가 빅데이터를 하나의 정보 소스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은 정책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할 때에는 우리가 적용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또 우리가 발표하는 내용은 다 총체적인 데이터를 결과한 것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 개인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제적인 기관들, 기업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접근과 또 데이터 확산과 관련하여서 이런 정책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준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우리가 계속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에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모든 관련 기준들을 우리가 준수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가 서로 기대하는 것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히로미치. Y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윤리적인 가치 관련을 해서는 저희 파트너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합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들로부터 데이터를 얻기 전에 먼저 합의를 하게 되죠. 그들의 윤리적인 가치들을 반영을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말라위에서 저희가 함께 협력한 회사는 영국 회사가 본사이고요. 미얀마 회사는 또 호주 회사였는데요. 저희가 주로 서양 국가들의 기준의 경우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는 MOU를 체결을 해서 사전에 저희가 분석을 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학 대표님 하실까요? 네, 사람이 해석을 하게 되죠.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텍스트 정보라고 하는 건 그 특징이 여러 가지 가치나 시대적 상황들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상적으로 쓰는 얘기이죠. 구어체 표현이고 신조어라든지 급식체 표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나 뉘앙스의 꼬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잘 다루지 않으면 여러 가지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큽니다. 아까 모하메드 박사님한테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 스킬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빅데이터를 다루는데 여러 가지 스킬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설계하는 역량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은 도메인 날리지일 수도 있고 분석자의 인문사회과학적인 철학 소양의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다양한 가설들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 가설들을 데이터로 증명해내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가 특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관성이라든지 혹은 인과성을 그대로 증명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적 시대적 가치 기준이나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해석의 단계에 있어서는 그런 기준들과 맞물려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금 다음 질문 우리 김용학 대표님한테 이제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분석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측면에서 효과적인 듯합니다. 나아가 교육 거버넌스에서 정책을 기획하기 위해 먼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데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과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데이터로 예측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쉽지 예, 않은 질문이네요. 너무 어렵고요.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혼자 가졌던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전인 교육이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전인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요즘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느냐를 잘 살펴보니까 사실은 맥락적으로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겁니다. 세상이 워낙에 빨리 변하고 변화가 빠른 세상에 나한테 가장 필요한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데이터에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것들은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도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백년지 대계를 바라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3년 전에 제가 처음에 빅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를 설립했을 때 빅데이터를 포캐스트라는 키워드와 같이 맞물려서 시장에서 저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포캐스트가 한 10년 전에는 한 10년, 20년까지는 예측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최근에는 중장기 예측도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드리거든요. 빅데이터는 트래킹하는 효용성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서 5년 뒤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단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마이크로한 변화도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나의 대응법을 고민하는데 빅데이터가 훨씬 유용하지 않나. 특히 우리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나 혹은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일반 민간 기업들조차도 최종 종착지인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마음들을 지금 이 시간 현재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트래킹이 보다 유용한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세 분께 공의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구글 같은 디지털 공룡 기업들이 취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중진국, 후진국에 경제,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텐데 이에 대한 관점이나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이것이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가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전 질문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윤리적으로 잘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용한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양질의 데이터가 되어야 하고 또 물론 데이터를 충분히 정제를 하고 그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이지만 그냥 원재료 그대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인간과의 이 인터페이스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간적 측면이 없다면 빅데이터 자체만으로는 유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스터 히로미치. 카타야마 히로미치 선생님. 네, 저도 전적으로 OECD 박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유네스코는 인간 중심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AI 컨퍼런스를 2019년에 베이징에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사람 중심의 접근법을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기업들을 볼 때 이들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의 장에 이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과 긴밀하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같이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실까요? 네,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독점하는 그런 현상에 대한 위험성은 늘 예고가 되어 왔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주신 말씀처럼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과 공유라는 가치가 그래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나라나 혹은 뭐 특징별로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는 영역도 있고 전지구적으로 모두가 함께 나눠 써야 될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빅브라더만 자신들이 독점권이라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또 현명하게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향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다음 질문은 모든 세 분께 가는데 제가 궁금했고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그런 질문입니다. 발표가 상당히 흥미로웠지만 빅데이터로 향후 예측을 한 이후에 실제 그 결과를 어떻게 교육 거버넌스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세 분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을 도출을 했는데 결국은 이걸 활용해서 아까 티벳 같으면은 이제 교육을 시킬 때 또 다른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버넌스 인 에듀케이션이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교육자가 이거를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서 나온 좋은 그런 얘기들을 교육의 피교육생들에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현장으로 되돌아보면 교수자가 변해야만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교육의 혁신이라는 게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교육 환경은 재정 투입만 하면 바뀔 수 있는 게 교육 환경입니다. 근데 결국은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이 바뀌어야 그게 티벳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거버넌스에서 나온 좋은 그런 것들을 그 피교육생들한테 다 전달이 될 텐데 그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스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한 뭐 탑스 썰에 대한 스킬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수자와 피교육생 간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냥 빅데이터로 해서 여러 가지 스킬들에 대한 건 얘기를 하지만 별로 이렇게 이펙티브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번 혹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든지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디다 적용을 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으면 먼저 우리 모하메드 박사님서부터 말씀해. 너무 프레셔는 받으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특히 교육 부문에서 우리가 목격한 바로는 그 빅데이터의 충분한 잠재력을 다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과 함께 학교가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방법론,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 자체가 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것은 교사 교육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디지털 스킬을 확보를 하고 어느 정도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가르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교육 과정이 조금 더 맞춤식으로 각 학생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각 학생의 니즈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을 이 빅데이터 분석을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방법까지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까지 가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잠재성이 있는 분야이고 또 실제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교사 교육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리스킬 업스킬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생으로의 효율적인 이전이 가능합니다. 미스터 히로미치. Y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아직도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어떤 결과 관련된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만 정책 기반자들 그리고 또 부처 당국자들께 그 결과를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ECD도 말씀하신 것처럼 커리큘럼 등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트레이닝의 컨텍스트를 노동시장의 니즈에 맞추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트레이닝 기관들, 훈련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문제들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결과를 활용을 함으로써 어떠한 단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봤던 어떤 기사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500대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채용 기준의 몇 가지 요인들이었는데요. 가장 높게 점수를 주는 비중이 직무 연관성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학제적 기반이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와 맞는지 먼저 보고 그리고 해당 직무의 경험치였습니다. 물론 이제 첫 입사가 아니라 경력자라 하더라도 유관한 업무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다음으로 놓고 그 다음이 이제 구직자의 인성이라든지 태도 뭐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대학교에서 학부와 학원 양쪽 다 소비 트렌드라든지 소비자의 유형 뭐 분석 같은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가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가르치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예전 수업 때 있었던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도구를 다루는 방법들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잘 훈련되어 있으면 그만큼 사회에 나가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기업에 계신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자신의 스킬업을 위해서 직무교육기관에 가서 직무교육을 따로 받으시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이용해서 가기도 하고 또 열정적인 분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비용을 내서 그런 직무들을 맡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 한 5개를 대상으로 기관별 그리고 교육 내용별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높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었던 것들은 가장 나중에 출발한 5번째 업체였습니다. 신생 업체였는데 그 업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가장 좋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좋았냐면 교과 과정의 내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요즘에 필요로 한다라는 교과 과정의 특징을 먼저 잘 설명을 했고요. 그거를 전달하고 있는 교수자가 굉장히 친숙도가 있거나 그러니까 전문적인 학위라든지 해당 필드에서 오랫동안 연구 경험이 있는 유명세가 아니라 요즘 교육자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른 교육기관들은 굉장히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피교육자의 마음에 소구할 수 있는 업체의 전략이나 구성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특징적인 내용들을 잘 뽑아내게 되면 우리가 교과 과정이나 교수자의 선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른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의 성공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 대표님이 얘기하신 직무 능력 향상 이렇게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요. 결국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것들은 결국 사회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 현상이 클래스로 어떻게 올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Learning is experience라는 얘기를 그때 굉장히 오래전 아닙니까? Learning is experience고 everything else is just information.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그냥 information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클릭 어웨이, 클릭만 하면 인포메이션은 다 취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아마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지금 소환했습니다만 그분이 그 오랜 시절에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도 적용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 Learning is Experience라는 것들을 교수자들께서 잘 인식을 하고 오늘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피교육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하고의 연결성 강화를 하기 위한
빅데이터가 아닌가. 그것이 저는 거버넌스 인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좀 없습니다만 마지막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나오나요? 예, 공유를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고 있으면 경영진들이나 의사결정하는 리더들이 이걸 왜 하냐 해서 뭐 하려고 하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데이터 분석에 관심 없고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관리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모하메드 박사님 어떤 솔루션 있으세요? 네, 한번 하시죠. 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빅데이터에 대한 정책을 분석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조차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 의사 결정이나 분석의 유일한 소스로서 빅데이터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소스 중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실제로 더 즉각적인 정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시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굉장히 1년, 2년, 5년을 기다릴 수가 없고 더 많은 정보를 바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빅데이터 결과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 더 쉬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다른 두 분께는 제가 그냥 양해를 좀 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세션이 빅데이터 그리고 거버넌스 인 에듀케이션이었는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교육자와 교수자와 피교육생의 관계지만 우리가 DT를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결국은 러닝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빅데이터 또는 거버넌스 인 에듀케이션이 아닌가.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 현장에서 러닝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여러 가지 주기 위한 빅데이터가 분석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만 그 마지막 질문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린 것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좌장은 시간을 잘 준수하는 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났지만 이걸로 이 세션 마칠까 하는데 괜찮으시면 박수로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for. 감사합니다.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니즈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어떤 또 교육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글로벌 인재 포럼 2021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틀 동안 100여 명에 가까운 국내외 연사분들이 28개의 세션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 ESG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많은 정보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쉽지만 이것으로 올해 글로벌 인재 포럼 2021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종료 후 참가자 여러분께 설문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내년 포럼에 반영하여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김나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